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 전에 저는 이미 눈을 뜹니다. 습관이 된 거죠. 서천마을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한 지 벌써 3년째인데 언제부터인가 이 시간이 제일 좋아졌어요. 조용히 일어나 세수를 하고 커피를 한 잔 내립니다. 진한 원두향이 부엌을 가득 채우면 그제야 하루가 시작된다는 실감이 나죠. 컵을 들고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다봅니다. 서천은 아직 잠들어 있고 가로등만이 희미하게 길을 밝히고 있어요. 6시가 되면 도서관으로 향합니다. 걸어서 15분 거리라 자전거를 타기엔 애매하고 걷기엔 적당한 거리죠. 봄바람이 뺨을 스치며 지나갑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한 가로수길을 지나면서 저는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어요. 도서관 문을 열면 책 냄새가 반겨줍니다. 종이와 잉크가 만들어내는 그 특유의 향기 말이에요. 저는 이 냄새가 좋습니다. 마음이 차분해지거든요. 첫 번째 일은 봉사자 교육 자료를 점검하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새로운 봉사자분께 도서 정리법을 알려드려야 하거든요. 분류 기준표를 다시 한번 훑어보고 실습용 도서들을 준비해둡니다. 정리는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단순해 보이지만 나름의 체계와 원칙이 있거든요. 7시가 되면 응급처치 장비를 점검합니다. 도서관에 비치된 자동 제세동기, 즉 AED 말이에요. 매일 상태를 확인하고 작동 점검을 하죠. 전원이 제대로 들어오는지, 패드는 이상 없는지, 배터리 잔량은 충분한지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확인하면서 기록합니다. 사실 이 일을 시작한 건 시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작년부터 심장이 자주 두근거린다고 하시거든요. 부정맥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전직 보건교사셨어요. 그래서인지 늘 괜찮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라고 하시죠. 하지만 저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의학 지식이 있으시니까 더 정확히 판단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만약의 경우를 생각하면 불안해져요. AED 점검을 마치고 나면 구술사 프로젝트 준비를 합니다. 서천마을의 옛 이야기를 수집하는 프로젝트인데 어르신들의 증언을 녹음해서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에요. 오늘은 포켓 녹음기에 배터리를 갈아 끼웁니다. 작은 녹음기지만 성능은 꽤 좋아요. 선명하게 음성을 잡아내거든요. 새 배터리를 넣고 테스트를 해봅니다. 녹음 버튼을 누르고 테스트라고 말한 뒤 재생해보죠. 깨끗하게 들립니다. 이 작은 기계가 언젠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줄은 그때 몰랐어요. 그냥 일상의 도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8시 반이 되면 도서관 문을 엽니다. 첫 번째 방문자는 대개 김할머니세요. 매일 신문을 보러 오시거든요. 오늘도 어김없이 오셨네요. 유나야, 오늘도 일찍 왔구나. 네, 할머니. 신문은 여기 있어요. 김할머니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신문을 읽으십니다. 때로는 중얼중얼 혼잣말을 하시기도 해요.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고, 예전엔 이런 일이 없었다고. 저는 그런 할머니의 모습이 좋습니다. 세월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가시는 모습에서 묵직함이 느껴져요. 오전 시간은 비교적 한적합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가고 직장인들은 일터에 있으니까요. 이 시간을 이용해서 반납된 책들을 정리하죠. 분류번호에 따라 제자리에 꽂아넣고 새로 들어온 책들을 등록합니다. 정리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모든 책이 제자리에 있을 때의 그 질서감. 누군가는 지루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일상의 리듬이 좋아요.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고 평온하거든요. 하지만 평온함 속에도 작은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건강 문제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괜찮다고 하시긴 하지만 정말 괜찮은 걸까요? 점심시간이 되어 집에 가면 시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시죠. 텔레비전을 보시긴 하지만 종종 가슴에 손을 얹고 계세요. 표정도 어딘지 불편해 보이고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조금 답답한 것 같기도 하고.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또 시작이네라고 중얼거리십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시죠. 신경 쓰지 마. 나이 들면 다 그래. 내가 더 잘 알아.
전직 보건교사셨으니까 의학적 지식이 저보다 훨씬 많으시겠죠. 하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집니다. 정말 괜찮은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걸까요? 오후에 도서관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어요. 봄바람도 살짝 차가워졌고요. 계절이 바뀌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도서관에서 구술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젊은 시절의 추억, 가족 이야기, 마을의 변천사. 모든 이야기에는 나름의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좋았어. 한 어르신이 말씀하시더군요. 인생이란 그런 것 같아요. 지나고 나면 모든 게 추억이 되고 심지어 힘들었던 일도 소중한 경험이 되죠. 녹음기에 담긴 목소리들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저도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줄 날이 올까요? 그때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도서관 문을 잠그고 집으로 향하는 길, 석양이 마을을 붉게 물들이고 있어요. 평범한 하루였지만 그 평범함 속에 소중한 것들이 숨어 있다는 걸 느낍니다. 집에 들어가니 저녁 준비가 한창이에요.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계시고 시아버지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계십니다. 남편은 아직 퇴근하지 않았고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괜찮아, 거의 다 했어. 저는 상을 차리고 그릇을 준비합니다. 일상적인 일들이지만 이런 작은 일들이 모여서 가정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밤이 되어 방에 누워서 오늘 하루를 돌이켜봅니다. AED 점검, 녹음기 배터리 교체, 도서 정리.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모든 것들이 제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창밖으로 별이 보입니다. 작고 반짝이는 불빛들. 언젠가 이 평온한 일상의 변화가 찾아올 줄은 그때 몰랐어요. 그저 내일도 오늘처럼 조용히 흘러가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6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 현관문이 열리면서 경쾌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서 오수연이 왔어요. 손에는 커다란 쇼핑백을 2개나 들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어머니. 수연의 목소리는 언제나 밝았어요. 한의사라는 직업 때문인지 아니면 원래 성격인지 모르겠지만 늘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시더군요.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이에요. 어머, 수연이 왔구나. 또 뭘 이렇게 많이 가져왔니? 이번에 새로 나온 홍삼액이에요. 아버지 심장에 좋다고 해서요. 그리고 이건 독일산 비타민이고요. 쇼핑백에서 나오는 건 값비싼 건강식품들이었어요. 포장지만 봐도 얼마나 비싼지 알 수 있을 정도였죠. 홍삼액 한 박스가 20만 원은 좋게 넘어 보였고 비타민도 수입품이라 그렇게 저렴하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요즘 클리닉은 어때? 시어머니가 물으시자 수연이 대답했어요. 정말 바빠요. 예약이 한 달 넘게 밀려 있거든요. 이번 주에도 연예인분이 몇 분 오셨고요. 그래? 대단하다, 정말.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자랑스러움이 묻어났어요. 며느리의 성공이 곧 자신의 성공인 것처럼 여기시는 것 같았죠. 저는 책장을 넘기면서 들었습니다. 수연의 클리닉 이야기, 유명 환자들 이야기, 월 매출 이야기. 모든 대화가 수연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유나야, 너도 와서 앉아.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책을 덮고 거실로 가니 테이블 위에는 건강식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수연이가 또 좋은 걸 가져왔네. 너도 먹어야 해. 고맙습니다, 수연씨. 수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언니는 도서관 일이 힘들지 않으세요?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하잖아요. 괜찮아요. 앉아서 하는 일도 많고요. 그래도 먼지가 많을 텐데 호흡기에 안 좋을 것 같아요. 먼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괜히 기분이 묘해졌어요. 도서관이 먼지가 많긴 하지만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말이죠.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도서관 일은 임시적인 거고 나중에는 더 좋은 일을 해야지. 더 좋은 일이라니. 저는 도서관 일을 좋아하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부디 반박하지는 않았습니다.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 클리닉에서 아르바이트라도 하시면 어떨까요? 접수 업무 같은 거요. 수연이 제안했어요. 선의에서 나온 말이겠지만 왜인지 모르게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짧게 대답하고는 부엌으로 갔어요. 저녁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부엌에서 양파를 썰면서 거실의 대화가 계속 들렸습니다. 수연의 성공담, 클리닉의 확장 계획, 새로운 장비 도입 이야기. 모든 게 화려하고 멋져 보였어요. 그런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상한 건 저일까요? 아니면 이 상황일까요? 왜 모든 대화가 한 사람의 성공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는 걸까요? 저는 서랍을 열어서 색깔 인덱스 카드를 꺼냈어요. 파란색 카드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6월 15일. 그리고 간단하게 메모했죠. 수연 방문. 건강식품 선물. 클리닉 이야기 중심. 도서관 일에 대한 부정적 언급. 이런 기록을 왜 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정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머릿속이 복잡할 때면 글로 쓰는 게 도움이 되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시아버지도 식탁에 앉으시고 남편도 퇴근해서 합류했죠. 자연스럽게 수연이 대화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심장은 어떠세요? 수연이 물었어요. 전문가다운 질문이었죠. 가끔 두근거리긴 하는데 제가 맥을 한번 봐드릴까요? 수연이 시아버지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었습니다. 몇 초간 집중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금 불규칙하긴 하지만 크게 문제 없어 보여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세요. 시어머니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역시 의사가 있으니까 든든하다. 의사라는 단어에 강조가 들어갔어요. 한의사도 의사긴 하지만 뭔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시는 것 같았죠. 식사 후에 수연이 시어머니와 둘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이제 의사 며느리가 있으니까 주변에서도 달리 보겠어요. 그러게 말이야. 동네 사람들이 부러워하더라. 의사 며느리라는 말이 몇 번이나 반복되었어요. 그럴 때마다 제 존재는 희미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도서관 사서 며느리는 자랑할 만한 게 아닌 건가 봐요. 설거지를 마치고 인덱스 카드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초록색 카드에 적었어요. 의사 며느리 발언 반복. 시아버지 맥 진료. 전문성 강조. 카드를 파우치에 넣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일상의 한 장면일 뿐인데 왜 이렇게 기록하고 싶은 걸까요? 밤늦게 수연이 돌아갔어요. 현관에서 인사를 나누면서도 화려한 향수 냄새가 남아 있었죠. 값비싼 옷, 명품 가방, 세련된 메이크업.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그에 비해 저는 어떨까요? 평범한 옷, 평범한 직업, 평범한 하루. 특별할 게 없는 일상을 살고 있죠. 방에 들어가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때요? 제가 도서관에서 일하는 게 부끄럽나요?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무슨 소리야? 왜 그런 생각을 해? 수연 씨는 성공한 한의사잖아요. 저는 그냥 도서관 사서고요.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어. 내가 하는 일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야. 남편의 말이 위로가 되긴 했지만 완전히 마음이 풀리지는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반응, 수연의 화려함, 그리고 제 평범함 사이에서 뭔가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창밖으로 달이 보였어요. 반달이었죠. 완전하지 않은 모습이 지금의 제 기분과 닮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완전해 보이는 것들 사이에서 저만 뭔가 부족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말 화려한 것만이 가치 있는 걸까요? 조용하고 평범한 일상에도 나름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요? 도서관에서 만나는 사람들, 구술사 프로젝트, 책 정리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일이 될 수 있잖아요.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인덱스 카드를 한 장 더 적었어요. 노란색 카드였죠. 나의 일도 충분히 가치 있다. 화려함이 전부가 아니다. 작은 다짐이었지만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7월이 되면서 날씨가 무더워졌습니다.
장마철이라 습도도 높았고요. 이런 날씨에 시아버지의 컨디션이 더 안 좋아 보였어요. 아침마다 가슴을 움켜쥐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병원에 가보시라고 권해도 괜찮다고만 하시고요. 그런데 정작 더 큰 문제는 시어머니가 만든 식단이었어요. 혈압에 나트륨이 제일 안 좋아. 짠 거는 절대 안 돼. 시어머니는 전직 보건교사답게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식단을 짰습니다. 저염식, 무가당, 기름기 전혀 없는 음식들. 영양학적으로는 완벽했겠지만 맛은 정말 없었어요. 이게 뭐야, 맛이 하나도 없네. 시아버지가 중얼거리셨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참아야지. 수연이도 저염식이 좋다고 했잖아. 수연이 지난번에 한 말을 인용하시면서 더욱 확신에 차 있었어요. 전문가가 인정한 식단이라는 거죠. 하지만 시아버지는 점점 식사량이 줄어들었습니다. 맛없는 음식을 억지로 드시다가 결국 몇 숟가락만 드시고는 수저를 놓으시곤 했어요. 아버지, 조금만 더 드세요. 배가 안 고파서 그래. 나이 들면 원래 적게 먹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표정을 보면 음식이 맛없어서 못 드시는 게 분명했어요. 저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가 영양실조가 될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아무리 건강한 식단이라도 드시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심했습니다. 저만의 방식으로 시아버지께 음식을 만들어 드리기로요. 먼저 멸치와 다시마로 국물을 우렸어요. 천연 조미료니까 나트륨 함량도 낮고 감칠맛도 있고요. 여기에 비트를 아주 조금 넣었습니다. 비트는 혈압에 좋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시어머니가 부엌에 오셨을 때는 이미 국물이 다 우러나고 있었어요. 뭘 하고 있니? 국물 좀 우려서요. 아버지가 입맛이 없어 보이시길래 염분 조절해서 해야 해. 함부로 간을 맞추면 안 돼. 네, 알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지켜보시다가 다른 일을 하러 가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간을 맞췄습니다. 너무 짜지 않게 하지만 맛은 있게요. 그날 저녁 시아버지가 국물을 한 숟가락 드시더니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이게 뭐야? 맛있네. 멸치 다시마 국물에 비트를 조금 넣었어요. 비트? 그게 뭐야? 혈압에 좋은 채소예요. 시아버지는 그날 처음으로 밥 한 그릇을 다 드셨습니다. 시어머니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맛이 어때? 좋네, 좋아. 오랜만에 제대로 먹은 것 같아. 저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가 성공한 거죠. 그 다음 날부터는 밤에 바나나 귀리 스무디를 만들어 드렸어요. 바나나의 칼륨은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되고 귀리는 콜레스테롤을 낮춘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거기에 저지방 우유를 조금 넣어서 부드럽게 갈았습니다. 이것도 혈압에 좋아요. 자기 전에 드시면 숙면에도 도움될 거예요. 시아버지는 스무디를 한 모금 드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달콤하니까 좋네.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해냈니?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자연 재료로만 만든 거라 몸에 좋을 거예요. 매일 밤 스무디를 만들어 드리는 게 일과가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도 기다리시는 것 같았어요. 저녁 식사 후에 오늘 스무디는 없나? 라고 물어보시기도 하고요. 2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시아버지가 혈압을 재보시더니 놀라셨습니다. 혈압이 많이 내려갔네. 140에서 125로 떨어졌어. 시어머니가 확인해 보시고는 정말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정말이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좋아졌지? 가족들이 모여서 이야기했습니다. 시아버지의 혈압이 안정되었다는 건 정말 좋은 소식이었거든요. 유나가 만든 음식들이 효과가 있었나 봐요. 남편이 말했어요. 저도 뿌듯했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이 실제로 도움이 되었다니까요. 시어머니도 처음에는 칭찬해 주셨어요. 잘했네. 정말 신경 써서 만들었구나. 그때는 정말 기뻤어요. 인정받는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하는 일이 가치 있다는 걸 확인받은 것 같았죠.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수연이 집에 왔을 때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더군요.
수연아, 아버지 혈압이 많이 좋아졌어. 유나가 음식을 잘 만들어서 그런가 봐. 수연이 관심을 보였어요. 어떤 음식을 만드셨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멸치 다시마 국물, 비트, 바나나, 귀리 스무디. 하나하나 어떤 효능이 있는지도 함께요. 수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좋은 재료들이네요. 혈압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들어있죠. 그리고 시어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격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한약 처방을 해드릴게요.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죠.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역시 전문가가 나서야 제대로 되는구나. 그리고 저를 보며 말씀하셨죠. 유나야, 좋은 밑작업을 해줬네. 덕분에 수연이가 치료하기 수월할 거야. 밑작업이라는 단어가 가슴에 박혔어요. 제가 2주일 동안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들, 시아버지의 건강을 걱정하며 밤마다 스무디를 갈던 시간들. 그 모든 게 그냥 밑작업이었던 건가요? 네, 그렇죠. 짧게 대답하고 부엌으로 갔어요. 갑자기 목이 메는 기분이었거든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한 건가요? 정말 저는 그냥 보조 역할만 하는 건가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달랐어요. 그날 밤에도 스무디를 찾으셨거든요. 오늘 스무디는 없나? 이게 있어야 잠이 잘 와. 만들어 드릴게요. 믹서기를 돌리면서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제 음식을 좋아하시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저 밑작업일 뿐이라니. 인덱스 카드를 꺼내서 적었습니다. 빨간색 카드예요. 혈압 개선 성과. 하지만 밑작업이라는 평가. 본격적 치료는 수연이 담당. 카드를 적으면서 깨달았어요. 이게 패턴이라는 걸요. 제가 뭔가 성과를 내면 그건 항상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한 발판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좋아하시는 한 계속 만들어 드리고 싶었어요. 설령 그게 밑작업이라고 불려도 말이죠.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제 음식을 밑작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뭔 소리야? 내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드는데. 하지만 진짜 치료는 수연 씨가 하는 거래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가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미안해. 미안할 건 없어요. 사실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야.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는 알아. 남편의 말이 위로가 되었지만 완전히 상처가 아물지는 않았어요. 다음 날부터 수연이 처방한 한약이 시작되었습니다. 쓴 냄새가 집 안에 가득했어요. 시아버지는 인상을 찌푸리시면서도 드셨죠. 이거 너무 써. 몸에 좋은 약은 원래 쓴 거야.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게도 말씀하시더군요. 이제 유나는 음식 신경 안 써도 돼. 한약으로 근본 치료하는 거니까. 하지만 저는 계속했어요. 스무디도 만들어드리고 국물도 우려드리고요. 시아버지가 좋아하시니까요.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니까요. 사실 그 이유만은 아니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혈압을 다시 재봤을 때 여전히 안정적이었어요. 한약의 효과인지 제 음식의 효과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시어머니가 수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연아, 한약 효과가 정말 좋다. 혈압이 계속 안정적이야. 전화 너머로 수연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성공적인 치료 사례가 하나 더 생긴 거죠. 저는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들으면서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한약만의 효과일까요? 아니면 제 음식도 계속 도움이 되고 있는 걸까요? 답을 알 수는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시아버지는 여전히 제 스무디를 기다리신다는 것. 그리고 그게 저에게는 충분한 이유였다는 것. 밤에 스무디를 만들어 드리면서 생각했습니다.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아요. 밑작업이라고 불려도 상관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시아버지가 건강해지시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모든 노력들이 제대로 평가받는 날이 올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9월의 마지막 주말 가족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강원도의 한 리조트였어요. 시어머니께서 가족끼리 오랜만에 여행이나 가자고 하셨거든요. 수연도 함께 가기로 했어요. 남편 형도 올라온다고 하고요. 가족이 모두 모이는 여행이라니 설레기도 하고 조금 긴장되기도 했습니다. 리조트는 정말 멋있었어요.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자리 잡은 고급스러운 건물들. 로비만 봐도 얼마나 비싼 곳인지 알 수 있었죠. 와, 여기 정말 좋네요. 수연이 감탄했어요. 역시 좋은 걸 알아보는 안목이 있더군요. 체크인을 하고 방에 짐을 푼 후 모두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리조트 레스토랑의 음식은 정말 맛있었어요. 시아버지도 오랜만에 식욕을 보이셨죠. 공기도 좋고 음식도 맛있고 정말 잘 왔네. 시아버지가 만족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혈압도 안정되고 컨디션이 좋아지셔서 그런지 표정도 밝아 보였습니다. 오후에는 리조트 주변을 구경하기로 했어요.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너무 멀리는 가지 말자. 아버지 다리 아프실까봐. 시어머니가 걱정하셨지만 시아버지는 괜찮다고 하셨어요. 오랜만에 나온 건데 조금 걸어도 되지. 산책로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가을이 시작되어서 나뭇잎들이 조금씩 색깔을 바꿔가고 있었어요. 공기도 맑고 새소리도 들리고요. 처음 20분 정도는 모두 즐겁게 걸었어요. 수연이 사진도 찍어주고 시어머니도 기분 좋게 이야기하시고요. 그런데 30분쯤 지났을 때 시아버지의 얼굴이 이상해 보였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제가 물었더니 시아버지가 이마를 짚으시더군요. 조금 어지러운 것 같아.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안 좋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잠시 쉬어가요. 근처에 있던 벤치에 시아버지를 앉게 해드렸어요.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수연이 다가왔어요. 아버지 어디가 불편하세요? 가슴이 조금 답답하고 어지러워. 수연의 얼굴도 심각해졌습니다. 전문가로서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낀 것 같았어요. 맥박을 확인해 볼게요. 수연이 시아버지의 손목을 잡았는데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맥박이 너무 빨라요. 분당 120 이상인 것 같아. 그 순간 시아버지가 갑자기 앞으로 기울어지시더군요. 의식을 잃으실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아버지. 모든 사람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수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꺼내더군요. 119에 신고해야 해요. 아니야, 서울 VIP 앰뷸런스로 연락해야겠어요. VIP 앰뷸런스라니. 여기서 서울까지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데 말이에요. 저는 즉시 행동했습니다. 먼저 시아버지의 셔츠 단추를 풀어서 숨쉬기 편하게 해드렸어요. 그리고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드렸죠. 왜 그러는 거야? 시어머니가 물으셨지만 저는 설명할 시간이 없었어요. 시아버지의 맥박을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 빨랐어요. 그리고 불규칙했고요. 지금 당장 가까운 병원으로 가야 해요. 하지만 여기는 시골이야. 제대로 된 병원이 있을까? 수연이 걱정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리조트 직원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응급 상황인데 가장 가까운 병원이 어디인가요? 차로 15분 거리에 보건소가 있어요. 응급실도 있고요. 지금 당장 차를 불러주실 수 있나요? 직원이 즉시 차를 준비해 주었어요. 저는 시아버지를 조심스럽게 부축해서 차에 태웠습니다. 유나야,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서울 병원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수연이 말했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지금 상태로는 시간이 더 중요해요. 보건소까지 가는 동안 저는 계속 시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맥박, 호흡, 의식 수준. 다행히 의식은 잃지 않으셨지만 여전히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보건소에 도착하자마자 응급실로 직행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즉시 검사를 시작하셨죠. 심전도부터 찍어보겠습니다. 검사 결과 부정맥이 심하게 나타났어요. 혈압도 급상승한 상태였고요. 다행히 빨리 오셨네요. 조금 더 늦었으면 위험할 뻔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온 가족이 안도했어요.
저도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응급처치를 잘 하셨어요. 옷을 풀어주고 다리를 올려준 게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조금 뿌듯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링거를 맞으시면서 안정을 취하셨어요. 혈압도 서서히 내려가고 맥박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고생했네, 유나야. 시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빨리 판단해서 잘했어. 남편도 고마워했어요. 수연도 말했죠.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제대로 못했네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어요. 기쁘긴 하지만 뭔가 불편한 기색이 느껴졌거든요. 병원에서 하룻밤 입원하시고 다음날 퇴원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앞으로 무리하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검진 받으시라고 하셨습니다. 리조트로 돌아가는 길 차 안은 조용했어요. 모두 어제 일 때문에 피곤한 것 같았죠. 정말 다행이었어. 남편이 중얼거렸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 조금 더 늦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거든요. 그날 밤 시어머니와 수연이 조용히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방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대화였죠. 유나가 너무 앞서 나가는 것 같아.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잘 됐잖아요. 하지만 전문가인 내가 있는데 왜 유나가 나서는 거야? 목소리는 작았지만 내용은 충분히 들렸어요. 제가 앞서 나간 게 마음에 안 드셨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에는 누군가 행동해야 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제가 너무 나섰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내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하지만은 무슨. 내가 아버지를 구한 거야. 남편의 말이 힘이 되었어요. 적어도 한 사람은 제 행동을 인정해주고 있으니까요. 다음날 서울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나선 걸 불편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누군가 행동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그날 제가 배운 건 때로는 완벽한 전문성보다 빠른 판단과 행동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인덱스 카드에 적었습니다. 보라색 카드예요. 응급 상황 대처. 빠른 판단으로 위기 모면. 하지만 일부의 불편함 감지. 복잡한 감정이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제가 한 일에 대해 자랑스러웠다는 것. 10월 중순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전화를 받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늘 하시던 이웃과의 안부 전하겠거니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군요. 부엌과 거실 사이의 문이 얇아서 대화 내용이 자연스럽게 들렸어요. 그래, 맞아. 요즘 며느리들이 너무 나서려고 해. 며느리라는 단어에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혹시 저 이야기인가 싶어서요. 지난번에도 그랬어. 리조트에서 시아버지가 쓰러지셨을 때 말이야. 확실히 저 이야기였어요. 설거지하던 손이 멈춰졌습니다. 전문가인 수연이가 있는데 유나가 나서서 난리를 피웠어. 정말 기가 세서 좋은 일도 꼬인다니까. 기가 세다니. 그게 제게 대한 평가였나요? 의사 며느리가 있는데 왜 사서 며느리가 나서겠어? 자기가 뭔가 대단한 줄 아나 봐.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시아버지가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도운 건데 그게 나서는 거였나요? 맞아. 요즘 젊은 며느리들이 다 그래. 시어른 말은 안 듣고 자기 생각만 내세우려고 해. 저는 조용히 수도꼭지를 잠갔어요. 물소리가 나면 대화를 놓칠 수도 있었거든요. 수연이는 얼마나 좋아. 예의도 바르고 전문직이고. 그런데 유나는 뭐야? 도서관에서 책이나 정리하면서 뭘 아는 척해? 도서관 일에 대한 폄하까지. 모든 말이 날카로운 칼처럼 가슴에 박혔어요. 그래, 차라리 솔직하게 말해주는 게 나아. 나도 참다 이제 한계야. 전화가 끝나고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그대로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오셨어요.
아직 설거지 안 끝났니? 아, 네. 곧 끝나요. 평상시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더군요. 방금 전 전화해서 저를 험담하셨던 분과 같은 분인지 믿어지지 않았어요. 얼른 끝내고 들어가. 내일 일찍 일어나야지. 네. 시어머니가 나가신 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다음날 도서관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그 말들이 맴돌았어요. 기가 새다 나서려고 한다. 좋은 일도 꼬인다. 정말 제가 그런 사람인가요? 점심시간에 도서관 앞 공원을 산책하다가 김할아버지를 만났어요. 동네에서 오래 사신 분이라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시곤 했거든요. 유나야, 무슨 일 있니? 표정이 안 좋네. 아니에요, 할아버지.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피곤한 게 아니라 뭔가 마음이 무거워 보이는데. 김할아버지는 날카로우셨어요. 감정을 잘 읽어내시거든요. 할아버지, 가족 간의 오해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해? 제가 좋은 의도로 한 일인데 그게 잘못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김할아버지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유나야, 이 할아버지가 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 객관을 자처하는 사람이 과거를 선점한다는 거야. 무슨 뜻이에요? 자기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이야기를 자기 식으로 만들어간다는 뜻이야. 그리고 그 이야기가 나중에는 사실처럼 여겨지지. 할아버지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혹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야기가 바뀌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기록해도.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언제 있었는지. 나중에 이야기가 바뀔 때 증거가 될 거야. 기록이라니. 저는 이미 인덱스 카드에 여러 가지를 적어두고 있었는데 더 자세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집에 와서 저는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증거를 남겨두기로 한 거예요. 포켓 녹음기를 꺼냈어요. 구술사 프로젝트용으로 쓰던 그 작은 기계 말이에요. 배터리를 확인하고 메모리 공간도 체크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또 전화를 받고 계셨어요. 이번에도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게 들렸어요. 저는 조용히 녹음기를 꺼내서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말이에요. 정말 답답해 죽겠어. 유나가 자꾸 아는 척하니까. 또 시작이었어요. 제 이야기였죠.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시아버지 혈압 관리한다고 음식 만들더니 결국엔 수연이가 한약으로 치료한 거야. 맞아. 그런데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생각하더라고. 상대방의 맞장구까지 들렸어요. 리조트에서도 그랬어. 수연이가 있는데 괜히 나서서. 의사도 아닌 게 뭘 안다고. 요즘 며느리들이 다 그래. 시어른보다 자기가 더 잘 안다고 생각해. 내가 보건교사를 얼마나 오래 했는데. 그런데 고작 도서관에서 일하는 게 나한테 가르치려고 해? 가르치려고 했다니. 전 그런 적이 없는데요. 차라리 수연이만 있었으면 좋겠어. 그 애는 정말 의젓하고 전문적이야. 유나는 어때? 에휴, 말도 마. 기가 너무 세서 집안이 편할 날이 없어. 녹음기가 모든 걸 담고 있었어요. 이런 대화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제가 얼마나 문제 있는 며느리인지, 얼마나 나서기 좋아하는지, 얼마나 집안을 불편하게 만드는지. 15분 정도 녹음하고 나서 멈췄어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녹음 파일을 들어봤어요. 제 목소리는 하나도 없었어요. 오직 시어머니의 목소리만 있었죠. 저에 대한 일방적인 평가와 비판들.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이런 걸 녹음해 놓는 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하지만 김할아버지 말씀대로 기록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며칠 후 또 다른 전화를 받으실 때도 녹음했어요. 이번에는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수연이한테 말해둬야겠어. 유나가 너무 나서니까 조심하라고. 왜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책임져야 하는 건 수연이야. 의사니까. 아, 그런 문제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미리 말해두는 거야. 혹시라도 유나가 또 나서면 제지하라고. 제지라니. 저는 도움이 되려고 했던 건데 제지당해야 할 일이었나요? 그리고 녹음도 해도. 혹시 모르잖아.
녹음요? 나중에 말 바뀔 수 있으니까. 증거를 남겨두는 거야. 녹음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소름이 돋았어요. 저도 녹음을 하고 있지만 시어머니도 저를 견제하기 위해 녹음을 생각하고 계셨다니. 그날 밤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 집에서 저는 어떤 존재인 걸까요? 가족인 걸까요? 아니면 감시 대상인 걸까요? 남편에게 말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남편이 얼마나 힘들까 싶었거든요. 며칠 더 지나고 시어머니가 평소와 다르게 다정하게 말씀하셨어요. 유나야, 요즘 고생 많네. 시아버지 챙기느라. 아니에요. 당연한 일인데요. 그래도 고마워.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잘해주니까. 당황스러웠어요. 며칠 전까지 전화로 험담하시던 분과 같은 분인지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 네, 어머니. 하지만 그 다정함이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어요. 혹시 녹음 때문에 조심스러워 하시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인덱스 카드를 정리하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기록해온 모든 일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요. 의사 며느리 자랑, 제 일에 대한 폄하, 밑작업이라는 평가, 나서려 한다는 비판. 모든 게 하나의 패턴이었어요. 그리고 그 패턴의 중심에는 저는 문제가 있는 며느리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하지만 이제 저에게는 증거가 있었어요. 녹음 파일들과 인덱스 카드들. 진실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 말이에요. 언젠가는 이 모든 걸 밝혀야 할 때가 올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를 위해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김할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객관을 자처하는 사람이 과거를 선점한다고. 하지만 이제 저에게는 진짜 과거를 증명할 수단이 있었습니다. 조용히 녹음기를 서랍에 넣으면서 다짐했어요. 더 이상 일방적으로 당하지는 않겠다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라고. 추석이 다가왔어요. 명절 준비로 온 집안이 바빠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며칠 전부터 제사상 메뉴를 정하시고 장보기 계획을 세우시더군요. 이번 추석엔 수연이네도 온다니까 더 신경 써야겠어. 시어머니의 말씀에서 기대감이 느껴졌어요. 의사 며느리가 함께하는 첫 추석이니까요. 저는 평소처럼 준비를 도왔습니다. 장보기, 음식 만들기, 집 청소. 명절 때마다 하던 일들이었죠. 유나야, 오색전은 내가 해. 작년에 맛있게 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색전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음식이에요. 5가지 색깔 재료를 각각 준비해서 전을 부쳐야 하거든요. 당근, 시금치, 버섯, 고구마, 새우살. 하나하나 손질하고 반죽해서 부치는 게 꽤 번거로워요. 추석 당일 오전부터 부엌에서 오색전을 부쳤습니다. 시어머니도 다른 음식 준비하시느라 바쁘셨고요. 색깔이 참 예쁘게 나왔네. 중간중간 확인하러 오신 시어머니가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오후에 수연네 가족이 왔어요. 형님과 형님 아내 그리고 조카까지. 갑자기 집안이 북적거렸죠. 안녕하세요, 어머니. 수연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역시 명품 가방에 깔끔한 옷차림이었죠. 어머, 수연이 왔구나. 오늘 정말 예쁘네.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시며 맞아주셨어요. 저에게는 볼 수 없던 표정이었습니다. 제사상을 차리면서 각자 역할을 나눴어요. 저는 주로 접시에 음식을 담고 정리하는 일을 했죠. 오색전이 정말 예쁘네요. 수연이 제가 만든 오색전을 보며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시간이 좀 걸렸지만요. 저는 이런 거 못 만들어요. 너무 정교해야 해서. 겸손한 말이었지만 왜인지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정교하다는 말이 단순하다는 뜻처럼 들렸거든요. 제사를 지내고 나서 모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수연의 클리닉 이야기로 흘러갔어요. 요즘 환자가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그래도 좋은 일이지. 실력을 인정받는다는 뜻이니까. 시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몸이 많이 좋아졌어. 유나가 음식 잘 챙겨줘서 그런가 봐. 저는 괜히 부끄러웠어요. 시아버지가 제 음식을 좋아해 주시는 건 고마웠지만
이런 자리에서 언급하시니까 조금 부담스러웠거든요. 아버지, 한약이 효과가 있었던 거 아닐까요? 수연이 말했어요. 당연한 말이었죠. 실제로 한약을 드시고 있으니까요. 그것도 있겠지만 유나가 만든 음식도 도움이 됐을 거야. 시아버지가 저를 감싸주려고 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조금 굳어 보였어요. 뭔가 불편하다는 기색이었죠. 음식이야 누가 만들든 비슷하지 않을까? 중요한 건 전문적인 치료인데.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음식은 보조적인 역할일 뿐이에요. 수연이 시어머니 편을 들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말했다가 분위기만 이상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시더군요. 유나는 가끔 자기가 한 일을 너무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갑자기 저에 대한 비판이 나왔어요. 모든 사람이 저를 보는 상황이 되었죠. 어머니. 남편이 말리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계속하셨어요. 지난번 리조트에서도 그랬잖아. 수연이가 있는데 괜히 나서서. 그때는 응급 상황이었잖아요. 제가 변명하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더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응급 상황이라고? 과장하지 마. 그냥 조금 어지러워하신 거였어. 하지만 병원에서 뭐라고 했든 내가 나서는 건 좋지 않아. 전문가를 무시하는 거야. 전문가를 무시한다니. 저는 수연을 무시한 적이 없는데요.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의도가 문제가 아니야. 결과가 문제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다른 가족들도 당황하는 기색이었죠. 그때 수연이 일어서더군요. 얼굴이 붉어져 있었어요. 언니는 정말 문제가 많네요. 갑작스러운 말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놀란 표정으로 수연을 봤죠. 나석이 좋아하고 자기가 뭔가 대단한 줄 알고. 수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수연아, 진정해. 형님이 말리려고 했지만 수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의사인 저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정말 참을 수 없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사상 위에 오색전 접시를 집어들었어요. 이런 걸로 자랑하고 있으면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는 그 접시를 제 뺨에 갖다 댔어요. 쨍 하는 소리와 함께 접시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오색전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접시 조각들이 굴러다녔어요. 순간 모든 게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죠. 저는 뺨이 화끈거렸지만 눈물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오색전 조각들을 하나씩 주워 담았어요. 접시 조각도 조심스럽게 모았고요. 유나야. 남편이 제 이름을 불렀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계속 조각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오색전 사이에 동전들이 섞여 있었거든요. 제사상에 올려놓은 동전들이 떨어진 모양이었죠. 저는 그 동전들도 하나도 빠짐없이 주워서 작은 파우치에 넣었어요. 1개, 2개, 3개. 모두 6개였습니다. 모든 걸 정리하고 나서 일어섰어요. 그리고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에서 거울을 보니 뺨에 붉은 자국이 있었어요. 접시가 닿은 자리였죠. 파우치에 든 동전들을 꺼내서 책상 위에 놓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제 가치인가요? 동전 6개? 그날 밤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뺨은 아프지 않았지만 마음이 아팠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들었어요. 분노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잘못한 게 있나요? 시아버지 걱정하고 음식 만들어드리고 응급 상황에서 도운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요? 동전들을 다시 파우치에 넣으면서 다짐했어요.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추석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가족이 모인 명절이 제게는 굴욕의 날이 되어버렸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저에게는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거든요. 추석 사건 이틀 후 저는 수연에게 연락했어요.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요. 처음에는 거절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응해주더군요. 장소는 시내 호텔 카페로 정했습니다. 조용하고 사람들이 많지 않은 곳이었어요.
이런 대화를 하기에는 적당한 장소였죠. 수연은 제가 도착했을 때 이미 와 있었어요. 여전히 깔끔한 옷차림이었지만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딘지 불편해 보였거든요. 안녕하세요. 짧게 인사하고 마주 앉았어요. 커피를 주문하고 나서 조용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번 일은 미안해요. 수연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사과였지만 진심이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그것보다 궁금한 게 있어서 만나자고 했어요. 뭔데요? 저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그 분노가 정말 당신 것인가요? 무슨 뜻이에요? 저번에 화내신 거요. 정말 당신 마음에서 나온 건가요? 아니면 누군가 주입한 건가요? 수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나 봅니다. 주입이라니 무슨 소리예요? 저는 포켓 녹음기를 꺼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거 들어보실래요? 뭔데요? 어머니가 다른 사람과 나눈 전화 내용이에요.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카페에 울려 퍼졌어요. 유나가 너무 나서니까 수연이한테 미리 말해둬야겠어.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혹시라도 유나가 또 나서면 제지하라고. 그리고 녹음도 해둬. 혹시 모르잖아. 녹음을 멈췄어요.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나요? 당신이 느낀 분노가 어디서 온 건지. 이건. 수연이 말을 더듬었어요. 저는 더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당신에게 뭐라고 하셨죠? 제가 전문가인 당신을 무시한다고? 나서기 좋아한다고? 그건.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어요. 혹시 어머니가 저에 대해 녹음하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수연의 눈이 흔들렸어요. 전곡을 찔린 표정이었죠. 어떻게? 역시 그렇군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당신이 저를 싫어할 이유는 없었어요. 우리 사이에 직접적인 갈등도 없었고요. 하지만 누군가 계속해서 저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다면, 언니, 저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당신도 피해자니까. 수연이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하지만 진실은 알아야겠어요. 어머니가 정확히 뭐라고 하셨는지. 한참의 침묵 후에 수연이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가, 언니가 너무 나선다고 하셨어요. 그뿐인가요? 전문가인 저를 무시한다고도 하시고. 더 있죠. 언니가 기가 세서 집안이 불편하다고. 그리고 넌 체면만 내세우는 후원자라고 하더라고도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연의 얼굴이 확 변했어요. 자신도 모르게 중요한 말을 해버린 거였죠. 체면만 내세우는 후원자라고요? 아, 그게. 수연이 당황했어요. 자신이 어머니의 말을 그대로 전한다는 걸 깨달은 거죠. 어머니가 당신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군요. 그건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아니에요. 정확히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는 우리 둘을 서로 경쟁시키고 계세요. 저는 나서는 며느리, 당신은 체면만 차리는 며느리. 이런 식으로요. 수연이 점점 이해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러고 보니 뭔가 생각나는 게 있나요? 어머니가 언니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불편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왜 그런지 몰랐는데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만 들으니까 그럴 수밖에요. 수연이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미안해요. 저도 모르게 조종당한 것 같아요. 사과할 필요 없어요. 대신 부탁이 있어요. 뭔데요? 혹시 어머니와의 대화를 녹음해둔 게 있다면 보여주실 수 있나요? 수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어머니가 녹음하라고 하셨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저도 언니가 이상한 말 하면 증거로 남기라고 하셔서. 그럼 실제로 녹음하신 게 있나요? 수연이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상한 말 한 게 없다는 걸 아시죠? 맞아요. 사실 언니는 항상 정중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녹음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수연이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가 언니에 대해 말씀하시는 내용들. 맞아요. 그리고 그게 바로 진실이에요. 수연이 휴대폰을 꺼내더군요. 집에 가서 파일을 정리해서 보내드릴게요. 전체 내용을요.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카페를 나오면서 수연이 말했어요. 언니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존경해요. 왜요? 이렇게 차분하게 진실을 밝혀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화났어요. 하지만 화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침착할 수 있어요? 도서관에서 구술사 프로젝트를 하면서 배운 거예요. 진실은 항상 기록 속에 있다는 걸요. 그날 밤 수연이 약속대로 파일을 보내왔어요. 여러 개의 음성 파일과 함께 메시지도 있었죠. 언니 정말 죄송합니다. 이 파일들을 듣고 나서야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언니는 항상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셨는데 저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네요. 파일들을 하나씩 들어봤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로 가득한 파일들이었죠. 저에 대한 비판, 수연에 대한 지시, 그리고 놀랍게도 수연에 대한 험담도 들어 있었어요. 모든 걸 정리하고 나니 전체 그림이 보였어요. 시어머니는 저희 둘을 서로 견제하게 만들면서 자신이 중심이 되는 구조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졌어요. 그리고 수연도 제 편이 되어 주었죠. 다음 단계를 준비할 시간이었습니다. 10월 마지막 주 일요일 저는 가족회의를 제안했습니다. 모든 가족이 모이는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어요. 가족회의라니 무슨 일이야?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정리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어떤 일들? 직접 보시면 알 거예요. 저는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인덱스 카드들을 날짜 순으로 정리하고 녹음 파일들도 정리했어요. 수연이 보내준 파일들까지 포함해서요. 일요일 오후 모든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그리고 수연까지.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뭔 일로 이렇게 모이자고 했니? 시어머니가 불편한 기색을 보이셨어요. 저는 테이블 위에 인덱스 카드들을 펼쳐 놓았습니다. 색깔별로 정리된 카드들이 타임라인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지난 몇 달 동안 있었던 일들의 기록이에요. 파란색 카드부터 시작했어요. 6월 15일. 수연 씨가 건강식품을 가져오신 날. 이날 도서관 일에 대한 부정적 언급이 있었죠.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초록색 카드를 가리켰습니다. 같은 날 의사 며느리라는 발언이 여러 번 반복되었어요. 빨간색 카드로 넘어갔어요. 7월. 시아버지 혈압이 개선되었지만 제 노력은 밑작업이라고 평가받았어요. 하나씩 설명하면서 모든 사건들을 정리했습니다. 보라색 카드의 리조트 사건, 그리고 마지막 빨간색 카드의 추석 사건까지. 이게 다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지만 목소리에 동요가 느껴졌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포켓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제 이걸 들어보시죠. 첫 번째 녹음을 재생했어요. 시어머니가 전화로 저를 험담하는 내용이었죠. 기가 새서 좋은 일도 꼬인다. 의사도 아닌 게 뭘 안다고. 도서관에서 일하는 게 나한테 가르치려고 해.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시아버지는 놀란 표정이었고 남편은 분노한 표정이었어요. 이건 언제 녹음한 거야? 남편이 물었어요. 몇 차례에 걸쳐서요. 더 있어요. 두 번째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수연에게 지시하는 내용이었죠. 수연이한테 말해둬야겠어. 유나가 너무 나서니까 조심하라고. 녹음도 해도. 혹시 모르잖아. 수연이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어머니. 시어머니가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멈춰달라고 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수연 씨가 녹음한 파일을 들어보시죠. 수연이 보내준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수연에게 저에 대해 말하는 내용이었어요. 유나는 체면만 내세우는 후원자라고 했더라. 전문가인 내가 있는데
왜 사서 며느리가 나서겠어. 수연에 대한 험담도 나왔어요. 수연이도 가끔은 너무 자만하는 것 같아. 의사라고 해서 다 아는 건 아니잖아.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이중성이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어머니는 저희 둘을 서로 견제하게 만들면서 자신이 중심이 되는 구조를 만드셨어요. 유나야, 그건 부정하실 건가요? 모든 게 어머니 목소리로 녹음되어 있는데요. 시어머니가 침묵했어요.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정말인가? 이런 일이 우리 집에서 일어나고 있었다고? 네, 아버지. 몇 달 동안 계속되었어요. 남편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왜 이런 짓을 하신 거예요? 나는. 시어머니가 변명하려 했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저는 마지막 준비물을 꺼냈습니다. 추석날 모아둔 동전들이 든 파우치였어요. 이건 추석날 제가 주워 담은 동전들이에요. 파우치를 열어서 동전들을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6개죠. 수연 씨가 오색전 접시로 저를 쳤을 때 바닥에 떨어진 것들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 동전들을 바라봤어요. 이날 이후로 저는 제가 애군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요. 동전들을 다시 파우치에 넣으면서 말했어요. 애군은 제가 아니었어요.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죠.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유나야, 내가 이제 새로운 규칙을 정해야겠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끊고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첫째, 환자 동의 없이 건강에 관한 결정을 내리지 말 것. 시아버지는 성인이시고 본인이 판단하실 수 있어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둘째, 가족 간의 이간질이나 험담을 하지 말 것. 직접 이야기하지 못할 말이라면 아예 하지 마세요. 수연이 제 편을 들어줬어요. 언니 말이 맞아요. 저도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셋째, 요리나 준비, 돌봄을 정당한 기여로 인정할 것. 이런 일들이 밑작업이 아니라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걸 인정해 주세요. 남편이 박수를 쳤어요. 유나 말이 다 맞아요. 마지막으로 오색전 파우치를 테이블 중앙에 올려놓았어요. 이날 이후로 저는 애군이 아닙니다. 더 이상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오랫동안 침묵하셨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죠. 미안하다. 짧은 말이었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말로만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날 이후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함부로 말씀하지 않으셨고 수연도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겨울이 되어서 수연이 다시 집에 왔을 때 정말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어요. 언니, 저번에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괜찮아요. 우리 모두 배운 게 있잖아요. 언니가 만든 음식 정말 맛있어요. 레시피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진심 어린 요청이었어요. 저는 기꺼이 알려드렸죠. 남편도 달라졌어요. 이제는 확실하게 제 편을 들어주었어요. 유나가 옳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지지할게. 시아버지는 늘 그랬듯이 따듐하게 대해주셨어요. 유나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 좋아진 것 같아. 가장 큰 변화는 시어머니였어요. 어느 날 제가 만든 저녁을 드시고 나서 말씀하셨거든요. 맛있다. 단 한마디였지만 그것이면 충분했어요. 진심이 담긴 한마디가 수많은 칭찬보다 값졌거든요. 그날 밤 인덱스 카드에 마지막 기록을 남겼어요. 금색 카드예요. 진실이 밝혀졌다. 새로운 시작이다. 나는 더 이상 애군이 아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이 모든 걸 깨끗하게 덮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이제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가족의 소중한 일원이라고. 그리고 제가 하는 모든 일이 가치 있다고. 포켓 녹음기를 서랍에 넣으면서 생각했어요. 때로는 진실을 지키기 위해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그리고 그 용기를 낼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걸.
오색전 파우치는 이제 제 책상 위에 놓여 있어요. 더 이상 굴욕의 상징이 아니라 제가 이겨낸 시간의 증거로 말이에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숨겨진 불공정함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통제들. 이 모든 걸 밝혀내고 바로잡는 일이 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해낼 수 있었어요. 조용하고 차분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은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세상 속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